이 시각 정치권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하는 재판 중지 법안을 국정안정법이라고 명명하며 이달 내 처리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인 오늘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당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서 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대통령실과도 조율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의 발표를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며 이재명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혀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의 실질적 성과 평가를 두고도 여야 간 입장차가 분명합니다. 야당은 외교 효과가 불투명하다고 비판하는 반면 정부 여당은 공급망, AI, 에너지 협력을 중심으로 실질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고 맞서는 모습입니다. 관련된 정치권 공방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를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에이펙 정상회의와 관련된 평가가 나뉘어져 있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일단 후속 조치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특별법, 특위 설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제 그 에이펙 정상회담이 사실 이제 경주 선언문을 발표를 하면서 어쨌든 상징적인 선언으로 끝났습니다. 사실 근데 이 선언문을 발표한 것만으로도 쉽게 말해서 합의문이 도출된 것만으로도 사실 이 국내외의 어떤 외신들이나 많은 어떤 언론들이 정말 잘했다. 왜냐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다자무역, 자유무역 이런 걸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상회의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사실 합의를 도출해내야 되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합의문을 도출해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합의문 도출 이후에 후속적으로 무언가가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대한민국 정부 여당으로서는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후속 조치들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AI 반도체를 사실 뭐 조립만 하는 국가에서 이것을 핵심적으로 구축하고 생산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생산성에 대한 환경을 좀 만들고 이런 것들을 다자무역을 통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저희 여당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즉 에이펙 성과가 제대로 나기 위해서는 이런 후속 조치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입장 듣습니다. 뭐 외환 보유역의 이제 그 수익금을 일부 이제 200억 달러씩 매년 한도 내에서 대미 투자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후속 대책들에 대해서 당연히 상세적인 입법은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당연히 협조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만 여전히 대미 관세 협상의 전체적인 줄기는 좀 나왔지만 오히려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특히 지금 첨예한 어떤 관심사가 되고 있는 농산물 추가 개방 문제라든지 또 쇠고기 문제 그 다음에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뭐 대만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을 정도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 정도로 아주 좀 모호하게 지금 현재 협상이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상세한 어떤 입법 과제를 지금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냐 그보다는 사실은 미국과의 추가적인 줄다리기 협상이 전 남아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이제 필리조선소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겠다 이런 포부가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바로 언론 기사를 보면 어렵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여전히 중국에서도 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직까지 이 복잡하게 꼬여있는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더욱더 지난한 협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너무 섣부르게 앞서갈 것이 아니라 정말 본질적인 어려움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후속 협상이 남아 있는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얼마 전에도 이 트럼프 대통령 이 재임 기간에는 뉴 노멀이 뭐냐면 이제 앞으로 협상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이다. 모든 항목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끝없이 우리가 이 협상과 관련해 가지고 집중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라는 건데 이제 필리 조전소와 관련해 가지고 핵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건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것이 여러 가지 또 난항들이 부딪혀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 가지고 헤쳐나가야 될 문제는 맞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아예 승인조차 안 해준다고 하면 그런 거조차를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필리 조선소에서 사실 설비를 하는 데만 있어도 뭐 3년이 걸리고 미국 의회에서 뭐 방사업체로 선정을 해줘야 되고 의회 승인이 통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면 되는 것이고 사실 한국에서 이 거제에서 사실 그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든 다음에 미국 필리 조선소로 가가지고 또 조립을 한다면 이 시간을 조금 단축시킬 수도 있는 그런 면도 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쨌든 간에 3,500억 달러를 직접 투자해라라는 것이 우리가 버티니까 어쨌든 2천억 달러로 줄어들었고 또 바로 지급해라. 한 것도 우리가 10년 동안 연 200억 달러로 어쨌든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확실한 성과이기 때문에 이 외에도 많은 디테일에 있어서는 말씀하셨던 반도체라든지 그런 추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계속해서 디테일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과연 에이펙 주간을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지켜봤을지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직전 조사 대비 1.8%포인트 올라서 53%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게 리얼미터에서 지난 27일부터 31일까지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에이펙 슈퍼위크 기간 동안 진행한 여론조사거든요. 아무래도 좀 에이펙 정상회의 효과로 좀 반등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를 우리가 무사히 치러낸 것도 사실 지지율이 상승한 효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사실 좀 정치적으로 불편하긴 하지만 우리가 작년만 하더라도 사실 그 세계 잼버리 대회를 제대로 치러내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 경주 정상회의 같은 경우도 잘 치러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만 뭐 김민석 총리와 정부의 강요들이 제대로 꼼꼼하게 잘 추진했던 그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에 대한 이 효과도 분명히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 관세 협상에 대한 나름대로 성과.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전보다는 더 나아진 상황이라는 것은 사실관계가 분명한 것이고 또 일본과의 어떤 관계.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투자 금액도 우리보다 크지만 투자금도 45일 만에 바로 입금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팩트상으로 우리가 일본과도 비교했을 때도 더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건 사실이고 추가적으로는 어쨌든 코스피가 4천을 돌파를 했어요. 근데 4천을 돌파해서 다시 또 3천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냐. 한때 잠깐 간 거 아니냐. 이런 또 우려도 있었지만 지금은 4,100을 넘어서 정말 주가가 5천까지도 갈 수가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사실 객관적인 현실로 되어 있고 이런 주가가 오름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 그중에서도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쉽게 말해서 지갑이 좀 두둑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근래에 들어 보기 드물게 경제 대통령이구나라는 이미지를 다시 한번 각인을 시키면서 지지율이 조금 반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지율이 3주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세요? 근데 사실은 에이펙 정상회의 이번에 경주에서 열린 이 회의는요. 과거에 우리가 G20에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대규모 국제 행사이자 국가적 경사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또 미중 정상회담까지 정말 빅샷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특히 이번에 얼마나 이 젠슨황,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의 이 콜라보 얼마나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줬습니까? 그리고 코스피 4,200 말씀하셨고요. 여러 가지 지금 호재가 많은데 실은 그에 비해서 지지율이 좀 소폭 상승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50% 초반 박스권에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은 갇혀 있다라는 분석이 오히려 객관적이라고 보입니다.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소폭 상승했는데 에이펙 정상회의도 물론 중요한 이벤트였지만 사실 많은 국민들이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어떤 축의금 논란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여야 갈등이 얽혀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국민들은 이런 국제적인 외교적인 성과보다도 국내 정치에 어떤 꼬여 있는 이 모습에 대한 실망이 더 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도층이 여전히 이재명 정부에 실망했던 그런 이탈했던 표심들이 아직은 지지율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은 섣불리 단정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민주당의 대통령 재판 중지법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정안정법이라고 부르며 추진 의사를 밝혔는데
일단 안 하는 걸로 했고요. 조금 전 뭐 강유정 대변인 역시도 이 법안은 불필요하다라고 이야기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법안을 갑자기 처리하게 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일단 이제 최근에 이제 국정감사 기간에 서울 고등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에 있어서 뭐 이론적으로는 뭐 추진할 수 있다라는 이제 발언을 했던 것이죠. 사실 그러면서 사실 덧붙였어야 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우리는 현실에 살고 있고 또 현실 속에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 재판이 있다는 걸 다 알고도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했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국민의 선택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붙여줬으면은 이게 균형감이 맞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말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분들 또 이재명 대통령을 뽑진 않았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된 이후에 이 사람 국정 운영을 잘 하는구나라고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로서는 사실 걱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예민하게 또 당신과 민심을 소통하고 있는 저희 여당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또 얼마 전에 이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 관련된 이 재판 결과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재판 결과와 관련해 가지고도 사실 저희 민주당이 느꼈을 때는 정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무죄로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공세를 가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이 문제에 있어서 간과할 수가 없었던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의 입장은 어쨌든 간에 에이펙 정상회담을 잘 끝냈고 또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비교적 순조롭게 순항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국민들께 알려야 되고 또 이것을 야당과의 어떤 협의를 통해 가지고 잘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자칫 정쟁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여당이 한 발 물러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이렇게 철회를 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금 더 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국정감사, 이번 정기국회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재판 중지법이라고 하는 초유의 어떤 입법권 남용은 앞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확실한 약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판이 재개되더라도 대통령과 여당이 권력을 이용해서 재판을 봉쇄하겠다라고 하는 그 발상, 그 자체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사실은 이 재판 중지법은 전혀 실익이 없는 것이 이미 재판은 현재 중지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불안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직선거법 지금 파기환송심으로 가 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만약에 재판을 재개한다 하더라도요. 사실은 이미 이 재판 중지법이라고 하는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서 국회 본회의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민주당이 왜 굳이 실익도 없이 이러한 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최근에 나왔던 대장동 관련된 1심 재판, 유동규 전 본부장이라든지 남욱 변호사, 김만배 씨 이런 주요 인사들의 5명에 대해서 전원 중형을 선고했고 거기서 일관되게 네, 이것 잠시만요. 지금 아마 이 현안과 관련해서 강훈식 비서실장의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판 중지법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많은 입장 분들이 듣겠습니다. 문의가 있어서요. 재판 중지법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입니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만약 법원이 헌법이 위반해서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개하면 그때 위헌 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당의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네, 장윤선 기자님. 네, 내용상은 앞서서 지금 주제편이죠. 대변인이 얘기했던 부분과 일맥상통합니다. 즉 84조에서 형사재판이 중단된다라는 것이 헌법상 명확하고 이것이 또
헌법재판소에서도 확립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입장이고, 따라서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 이후에 입법을 해도 충분할 것이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이제 앞서 대답을 하다 마셨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까지 같이 대답을 듣겠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강훈식 비서실장의 발언은 상당히 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왜곡돼 있습니다. 헌법학자의 다수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헌법 84조에서 말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법상의 형사상의 소추는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 소추에는 기소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기소 이후의 단계, 즉 공소 유지나 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견해가 오히려 다수였죠. 그런데 마치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그것이 다수설인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라고 했지만 실은 이미 정쟁의 중심에 대통령이 서 있는 것입니다. 피의자의 신분으로서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까지 받은 그런 신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다만 대통령실이 먼저 민주당 여당의 재판중지법 처리를 제외해달라고 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민주당 얘기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뭐 법이라는 것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다수의 헌법학자라고 말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정의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과거의 재판은 형사상 소추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계속 재판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 법원이 계속 했겠죠. 왜 안 했겠습니까? 근데 법원도 많이 고민했겠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에 대해서 모르고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선출했다면 모르겠지만 이미 몇 년에 걸쳐서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알고 판단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선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도 사실 재판을 중지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꾸 틈만 나면, 때가 되면 계속해서 이 정쟁의 소재로 국민의힘에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 여당에서는 당원과 지지자의 어떤 당심을 반영을 해서 이걸 종지부를 좀 찍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게 대통령의 재판이 중지되는 것이 맞는데 굳이 또 입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국민들께 의심살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판단을 하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이제 나머지 사법개혁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이신지.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법원 행정처를 폐지한다든지 이런 매우 과격한, 또 예를 들어서 뭐 위법죄, 그러니까 위헌에 관련된 위법한 어떤 수사나 재판을 했을 경우에는 이것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할 수 있는, 사실상의 대한민국 3심제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사법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은 이렇게 여당이 독자적으로 150석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특히 법원행정처 폐지 같은 경우는 매우 우려되는 것이, 법원행정처가 있어야 사실은 대법원장부터 가장 일선의 판사까지 일사불란하게 법리와 양심과 특히 판례의 기초에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법원행정처라고 하는 핵심 행정기구가 사라지게 되면은 판례를 무시하고 각자의 판사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게 판단을 내리는 그런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처리하려고 하는 사법개혁안이라고 하는 것들은 재판중지법이 제외가 되더라도 사실상 사법부를 정치 권력, 입법 권력의 아래 꿀리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한 국민적 저항이 예상됩니다. 네. 이게 이제 법원 행정처를 이제 폐지한다는 거는 이 대법원장에 조금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분산시키자는 거예요. 우리 이제 국민의힘에서 지적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그러한, 예를 들어서 각급 법원에서의 어떤 독립성의 문제라든지 어떤 그 재판 결과에 대한 어떤 공유라든지 이런 문제는 각급 법원에서 행정처를 만들어서 따로 분리해서 공유를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가장 이 대법원장의 어떤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의 핵심은 인사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대한민국의 판사의 인사를 대법원장이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장의 눈치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뭐 한덕수 전 총리라든지 뭐 지기현 판사, 그리고 뭐 그 수원지방법원에서 올라오신 중앙지법에서 지금 영장 전담을
담당하고 있는 이 판사들에 대한 이 계속해서 국민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이 영장에 대한 기각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것을 제도적 시스템적으로 좀 개선을 해놓아야지 정말로 판사들이 독립적으로 법과 양심에 맞게 재판을 잘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뭐 재판에 대한 결과에 대한 어떤 공유라든가 그런 행정적인 문제는 각급 법원의 행정처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두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주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도 내란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2회 연속인데 오늘도 곽종근 전 사령관과 다시 대면을 했고요. 지난 공판에 이어서 오늘도 좀 공방이 오간 걸로 전해졌는데 재판장이 또 제지도 하고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차례 계속해서 재판에 이제 불출석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왜 갑자기 재판에 출석을 하게 됐는가? 이 문제부터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많은 법률가들이 예상하기로는 지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이 선고가 연말에 나올 것 같다. 그런데 그 재판의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를 살펴보면 한덕수 전 총리에겐 중형을 면치 못하는 그런 유죄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서는 아무래도 본인과 관련된 재판이 가장 빨리 나오고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은 그 후속적으로 조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반대로 내란 임무의 주요 종사자, 쉽게 말해서 내란 공범들의 재판 결과가 먼저 나오고 그 재판의 결과가 만약 유죄라고 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유죄 확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이라도 이 법정에 나와서 계속해서 다른 증인들을 신문함으로 인해서 본인에게 주어진 어떤 유죄 혐의에 대해서 하나라도 경감을 시켜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에서 나온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이 내란 재판 관련해서 곽종근 사령관과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의원을 끌어내라 지시했느냐 안 했냐. 네. 근데 이것은 곽종근 사령관 말고도 많은 하위 직급의 군인들에게도 이 증언이 정황에 이어져 가고 있고 또 질서 유지를 위해서 특전사를 투입을 했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도 곽종근 사령관이 단 한 줄로 정리를 딱 해버립니다. 뭐라고 했냐. 아니 질서 유지 때문에 우리 군을 불렀다면 우리 군 대신 경찰을 부르면 되지 왜 특전사를 불렀냐. 또 재판 도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방사와 특전사는 대통령 경호 임무를 가진 부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국회에 있지도 않는데 왜 특전사를 국회로 부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온 세계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12월 3일 날 밤에 국회 상황을 봤기 때문에 질서 유지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도 유죄적인 어떤 확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그 의원 끄집어내라 지시 그리고 질서 유지 의도였는가 이걸 두고 또 공방이 오늘도 있었던 걸로 전해지는데 오늘 윤 전 대통령이 재판 또 출석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혐의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제 그 혐의가 내란 혐의죠. 내란 혐의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사실 계엄 해제 표결을 하려고 했던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밖으로 끌어내려고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바로 국헌문란의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쟁점일 것입니다. 그런데 곽종근 사령관이 그 당시에 의원을 끌어냈느냐 아니면 인원을 끌어내려고 했느냐 이 단어 선택에 있어서 혼란이 있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의도는 의원들을 끌어내려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재판정에 입증을 해야만 비로소 재판부의 내란 혐의에 대한 의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그동안 여러 가지 재판과 특검 수사에 불출석했던 것들이 본인을 둘러싼 여론을 안 좋게 만드는 요인이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사법 절차에 임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TV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